자, 국어 수업 시간인데 영어를 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되게 중요한 수업이고요. 오늘은 이거를 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정답률들 보면은 14%, 21%, 그러니까 빈칸 추론 자체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그 중에서도 역대 정답률 제일 높았던 거 순서, 제일 낮았던 거 순서대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맞춰내긴 쉽지가 않고요. 특히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얘를 둘 다 지금 틀렸거든. 근데 얘는 보통 맞춰내기가 힘들어. 사실 얘가 출제했던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논란이 될 건 단 하나도 없고요. 이제 이걸 수업을 듣고 나면 좀 국어에서 뭔가 인사이트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론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진짜 별거 없습니다. 신텍스라는 거,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이렇게. 신텍스라는 게 뭐냐면 통사론이고, 통사론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의미 구조, 정보 체계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문법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문법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더 확장적으로 쓰기도 하고 좀 더 축소돼서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문장 수준에 있어서 의미 관련된 법칙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일반적으로 통사론 또는 신텍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텍스라는 게 별건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S라고 되어 있는 센텐스는 noun phrase와 verb phrase, 그러니까 명사구와 동사구로 나뉘는 거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주어부와 서술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NP라고 되어 있는 noun phrase는 그 아래 하위 항목으로 또 분석이 되고, verb phrase 역시 조동사나 동사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의미 구조는 품사와 문장 성분,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품사와 어순과 문장 성분이 의미 구조를 결정해서 의미를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나름대로 끊어 읽어서 풀었잖아요. 끊어 읽는 기준이 이렇게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봐봐, 의미라는 거는 방금처럼 저렇게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저렇게 읽지 않아도 우리가 예를 들면 정규 교육을 못 받았어도요, 한국말 잘 하듯이 미국에 있는 미국 구지들도 저보다 영어 훨씬 잘할 거야. 정규 교육을 걔는 못 받았지만. 근데 그거는 기능적 차원에서 그냥 일상 영어를 잘한다는 거지, 뭔가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 비슷한 느낌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국어에서 의미를 정확히 처리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론들이 있는데,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왜? 그냥 읽히니까. 근데 문제는 그 차원에서 지금 계속 어떤 막히는 차원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거 가지고 얘기해봐야 고3쯤 되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박살낼 수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 다뤄야 되고, 이런 지문들이 사실 되게 희소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얘는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무슨 얘기 이해를 잘 못하고요. 얘는 많이 틀려요. 그런데 수업 들으면 이해가 깔끔하게 돼요. 이 지문 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꼭 이 지문 멈춰놓고 풀어놓고 가시고 꼭 풀어보셔야 돼요. 시간 충분히 재고. 자,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볼 건데, 일단 아까도 나와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의미라는 건요, 봐봐. 얘를 with라는 단어를 볼게요. 예를 들면 1단계. 자,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의문에서 가, 나, 다에서 예를 들면, 의문은 기억을 의문이라고 하잖아요. 니은을 의문이라고 하잖아요. 의문 자체는 의미를 갖지는 않아. 하지만 의미를 구분해 주긴 하죠. 고가 있고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가와 나가 바뀜으로써, 기억과 니은이 바뀜으로써 의미를 구분해 주긴 하는 단위라고 다들 배웠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 그게 뭐였니? 의문이라는 거는 의미를 구분하는 최소 단위고, 그러니까 이 최소 단위가 중요한 거. 항상 이런 어떤 과학적인 문법 체계, 과학적인 어떤 지식 체계에서는 이 단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형태소란 걸 배웠을 거예요, 국어에서는. 형태소는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예요. 그러면 단어는 낱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최소 단위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은요, 의미가 완결되는 최소 단위예요. 결국 이 각각의 단위를 통해서 우리는 의미가
구분이 되기도 하고 의미를 갖기도 하고 의미가 전달되기도 하고 의미가 완결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완결되는 단위를 그래서 우리가 의미 완결을 명확하게 처리하려면 문장 단위를 알아야 되는 거고 문장 단위 의미 체계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문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통사론 또는 신텍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통사론 신텍스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끊어읽기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건 죄송하지만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사실 못 배운 거예요. 통사론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신텍스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느낌 오셨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죄송해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 교재는 이렇게 있어요. 교재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냥 독학이 가능하고요. 이제 영상도 옛날 게 있어요. 영상도 옛날 게 있고 그냥 뭐 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 닮은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중에 저희 수강생들만 볼 수 있게 여기다가 쭉 이렇게 올려드릴 건데 네, 저 아니고 저희 동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 동생이 이렇게 5년 전쯤에 영어 강사하던 시절에 이렇게 찍었다. 보시면 될 거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고 자 다시 이제 올게요. 자 이런 게 이제 도입으로 되어 있는 거고 오늘은 크게 흐름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풀었다는 전제 하에서 갈 건데 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이렇게 출제 매뉴얼이라는 수능 출제 원리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빈칸 추론 문제는요. 빈칸에 들어갈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유형을 그리고 빠진 정보를 글의 내용에 의해 추론하는 문제인데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런 유형들이 있긴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글의 주제, 요지, 주요 세부 상황.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글에는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어떤 형태로 쓰냐에 따라서 요지가 될 수도 있고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세부 상황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잘 보세요. 글의 핵심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통제사상. 주요 세부 사상의 일부인데 바꿔 얘기하면 지문 가운데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건 뭐겠니? 두 글자로. 그렇죠. 제가 항상 그렇게 강조했던 주제 추론 문제란 얘기예요. 주제 추론. 빈칸 추론 문제가 아니에요. 주제 추론 문제야. 내신은 다를 수 있어요.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이 유형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거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세부 사항을 넣거나 애들이 다 때려야 되는 걸 낼 수 있겠지만은 수능에서는 그냥 주제 추론 문제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주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럼 주제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우리가 국어에서도 배웠고 방금 영어에서도 다룰 수 있다시피 첫 번째 뭐라고요?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럼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음을 어떻게 그래서 표현하는 거냐?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제일 높아야 돼요. 정보량에서. 그러니까 반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와 관련된 정보량이 제일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뒷받침돼야 돼요. 결국에는 얘에 관련된 정보량이 제일 많고 주제라는 거는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전체를 포괄해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머지 문장들은 얘를 뒷받침하겠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 효과를 높이려면 강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에 의해서 반복되기도 하고 뒷받침되기도 강조되기도 하는 거고 그럼 그래서 강조하는 건 뭐냐? 강조하는 부사어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구조라는 거는 국어로 가볼게요. 여러분 수세법으로 배워주면 평가원에서는 표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표현법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법, 두 번째 변화법, 세 번째 강조법. 그 강조법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도치법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순도치를 통해서 강조를 하는 거. 이건 영어에서도 배웠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런 거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때 구문 같은 거 기억나죠? 이때 구문 같은 게 영어에서도 it is that 라고 써가지고 여기다 강조할 걸 넣는다라고 배웠잖아.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문장 구조에서 봤을 때 자 문장 성분은 그래서 되게 사실 엄청 쉬운 거야. 사실 엄청 쉬운 건데 모르니까 어렵게 가르치는 거야. 자 문장 성분은 딱 정해져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필수 부사 5가지예요. 오케이. 국어에서는 좀 더 다르긴 하겠. 일단 영어 설명하고 있으니까 영어로 볼게요. 그럼 여기서 제일 정보 가치가 높은 게 뭘까? 문장에서. 당연히 주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제일 앞자리에 오는 거고 말 그대로 주어, subject. 얘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정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끝난 거야 사실은. 이론은. 자 그럼 가볼게요. With no attempt. 시도가 없어요. There can be no failure. 자 여기도 원칙은 뭐냐면 주어, 동사 같은 걸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오케이? With no attempt. 시도 없이는 도치되긴 했지만 여기 원래 올 것 도치가 되긴 했지만 그냥 오케이. 그리고 도치된 이유도 알고 있죠. 도치된 이유는 뭐다? 강조 표현이라고 사실은. 오케이. With no failure. 실패 없이는 no humiliation. humiliation이라는 단어를 몰랐으면 오케이야. 넘어가요 그냥. 녹색으로 체크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긴 지금 뭔가 생략은 돼 있겠죠. 자 그러면 뭔가 이게 뭐가 주어지 뭐가 중요한 거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잘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연결 표지, 지시 표지. 영어에서는 연결사, 지시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정보 관계를 잡아줘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왜 그렇게 수학에서는 연습을 많이 해놓고 이걸 못 써먹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A and B는 뭐예요? A or B는 뭐예요? 수학에서. 그래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라고 약속이 돼 있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and라는 건요. 그리고라는 단어로 봐버리면 국어에서는 나열이에요. 근데 수학에서는 and가 뭐라고? 합집합 그 다음에 or는요. 헷갈리잖아 지금. 봐봐 잘 생각해봐.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봐봐 A and B. 네. A면서 B여야 되는 거야. 아 그럼 그게 교집합. 그래 이게 교집합이잖아. 아, 그래. or는 A여도 되고 B여도 되는 거야. 합집합이잖아요. 네. 이해됐어? 네. 근데 봐봐 벌써 헷갈리잖아. 언어적인 약속과 수학 논리적 약속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에서는 이 약속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가요. 그런데 국어에서는 그게 어려웠던 게 일단 국어기도 하지만 학문 자체가 30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 지금 보편타당하게 공유가 안 된 상태지만 교과서엔 다 들어와 있고 그렇게 수능을 내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온다니까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앞문장보다 뒷문장 정보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뒷문장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뒷문장에 주어 역할을 하는 애가 정보 가치가 높겠죠. 그럼 글의 주제는 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Our self-esteem이 높아질 확률이 정보 가치가 높아지면서 주어 동시에 주제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In this world,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 주어 잡았으니까 이제 동사 나올 차례요. Depend entirely on. 온전히 어디에 달려 있대요. What if back ourselves to be and to do 까지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도 일단 중요한 건 self-esteem이요. self-esteem 이런 것들이 달려 있대요. 그리고 한 번 더 반복이요. 오케이? 그럼 그 self-esteem이라는 건 뭔데? It is determined. 결정이 된대요. 어머나 그럼 정보 가치가 역시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뭐로 결정되는 건데? By the ratio. 비율이래요. 비율. 어떤 비율? Of our actuality to our supposed potentiality.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글의 주제인 our self-esteem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했다니까요. 그럼 얘는 빼박 주제인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당연히 빈칸에 들어갈 건 당연히 주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심지어 thus 이와 같이라고 요약 정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치명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5번 얘기한 거고 여기서 5번만 얘기했어요. 뒷문장에서 this 6번 얘기해요. 그러면 빼박 여기에 들어갈 건 self-esteem이고 ratio고 그 ratio는 our actuality to our supposed potentiality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쉽게 얘기하면 A to B잖아. 언제 A to B라고 쓰니? 좋아. 모르겠으면 ratio가 뭐야? 비율이라고. 비율. 결국에는 그래서 주제로 세팅한 self-esteem은요. 비율이야. 비율이라는 거니까 비율이라는 건 분수로 표현하는 거잖아. 분모에 들어갈 게 뭐야 그러면? A to B. B에 대한 A의 비율이잖아요. 즉 supposed potentiality 분의 actuality라고 해요. 이해됐어?
이게 글의 주제 끝인 거예요. 이거 찾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틀릴 일도 없고 훨씬 시간 빠릅니다. 왜? 잘 봐. 글의 주제가 바뀔 일은 거의 없어요. 이제 이렇게 좀 지금 거의 절반 정도 한데 6번을 반복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뒤쪽에서 주제가 바뀌는지 정도만 보면 되는 거야. 바뀐 다음에 캐치야. 안 바뀌잖아. 그냥 이게 주제인 거야. 자, 그럼 1번 선지 보세요. 잘 들어. 이제 두 번째 원리예요. 영어에서 잘 봐. 이 주제 요건은 영어에서 첫 번째 정보가 가장 높은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반복을 어떻게 하냐면 패러프레이즈라. 패러프레이즈. 주제에 상당한 그 프레이즈를 병치시켜서 병렬시켜서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주제에 상당한 그 프레이즈를 병렬시켜 표현한다. 결국 무슨 얘기야? 너희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야. 바꿔 써버리는 거야. 아까도 지금 self esteem을 몇 번 바꿨었어. it이라고 바꿨었고요. ratio라고 바꿨었고요. 이렇게 바꿨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도 결국에는 self esteem에 해당하는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expectation. expectatio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분모니 분자니 self esteem이니. 녹색으로 할게요. 여기. 봐봐. supposed potentiality는 잠재성이니까 실현된 거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actuality 실현된 거죠. self esteem 자존감 나왔네. 그러면 expectation이 여기서 뭐에 해당하는 거야? 분모에 해당하는 거죠. 맞죠? achieve 성취는요? self esteem 또는 actuality일 거야. 맞죠? 그러면 얘는 분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등호값으로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분모를 높이는데 분자값 또는 전체값이 높아지냐고요. 전체값이 오히려 낮아져야지. 이해됐어? 얘를 높인다고 얘를 높인다? 안 된다니까요. 이해됐어? 자, 2번 선제 볼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글의 주제인 self esteem 물어보죠. self esteem은 높일 수 있대. 자, 봐. 자, 어떻게 높일 거야? self esteem은 분모를 낮추거나 분자를 높여야 self esteem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actuality 분자를 낮추는데 어떻게 해가 높아집니까? 당연히 아웃이지. 정답은 자, 봐. success 나의 성공. 뭐야 그럼 얘는? self esteem, supposed potentiality, actuality 셋 중에 뭐겠어요? 성공한 거니까. actuality 또는 자존감. 오케이? 자, 그럼 봐봐. actuality 또는 self esteem 자존감인데 걔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나눠졌대요. 나왔네 그러면. 그러네. 얘는 분자에 들어갈 놈이고 뭐로 나눴어요? divided. 뭐로 나눴어? pretension으로 나눴어요. 그게 뭐랑 같다? equal self esteem. 정답 3번 끝이라고요. 그런데 잘 들어. 여기서 많은 강사들이 아니 프리텐션 어휘를 내면 어떻게 푸냐.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어휘를 내면 어떻게 좀 법률 용어다. 아니요. 당신들이 수능 시험 범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은 제가 수차례 이제 수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참 애매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한테 신뢰를 가지고 들어줘야. 봐봐. 국어 시간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왜 들어줘야 되겠어. 신뢰가 있어야 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다 원리 원칙이 있어요. BCN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어 교육 단체가 있는 거예요. 영미권에서 이제 특히 영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영어 교육이 되어 있어야 얘가 유학이 가능한지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서 보니까 2,000개 정도 어휘가 약 80% 빈도로 쓰이더라. 영어 생활에서 영어 어떤 뭐 논문이든 뭐든 정확히 어떤 한 책을 가지고 빈도를 보긴 했어요. 5,000개 정도 어휘면은 98% 해결이 되더라. 그럼 얘가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려면 몇 프로 정도? 98% 정도 어휘를 해결할 수 있으면 크게 지장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한 2% 정도만 모르는 상태인 거니까 20%를 모르면 크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시험 범위가 5,000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험 범위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여기 형광펜 쳐놓은 거 보이죠? 적두사, 전미사에 의한 파생, 합성, 굴절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단어 취급하지 않는다야. 그러면 이 단어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모르는 강사들은 헤매는 거야. 왜? 프리텐션 어휘를 머리 털라고 처음 보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미 프리텐션 어휘를 알거든요. 시험 범위에 의해서. 자, 봐. 우리가 꽁무니에 TION, MENT, SION 이런 애들 붙으면 얘는 뭐라고 배웠어요?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배웠잖아. 그러네. 그러면 여기 뒤에 붙어있는 얘는 뭐겠어요? 전미사겠지. 그러면 얘만 알면 되지. 근데 이거는 중학생도 아는 단어 같아. 어디서 온 단어야? pretend에서 왔잖아. pretend.
뭐뭐 인체하다, 뭐뭐 인척하다. 그럼 봐, 얘는 분자겠어, 분모겠어, 당연히. 뭐뭐 인척하는 거니까. 실현이 된 거, 안 된 거? 안 된 거.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이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저는 근데 이걸 단어를요 분석할 이걸 나눌 때 자, 그래서 네. 이 느낌인 거야. 그냥 딱 이렇게 낸 거고 딱 이렇게 푸셔서 내시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수학처럼 뭔가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냐 아니냐. 근데 사실 이미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수학은 학문 역사가 너무 깊고 그러다 보니 검증이 돼서 사실 그걸 반박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제 라이브 수업을 안 들은 것 같은데 어제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삼각형 내각의 총합은 얼마? 180도. 있지만 우리가 지문에 다뤘었던 비유클리드 기하에 의하면 180 넘어갈 수 있잖아. 그 얘기인 거야. 자, 잘 들어요. 잘 들어. 우리가 지금 영어나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꾸 뭐냐면 나름대로 초중고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뭔가 굳어버린 거야.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사실 여러분 앞에서 수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분야의 최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최고였으면 진짜 교수님을 하셨든지 아니면 판검사를 하고 있든지 의사라든지 하고 있지 강사를 하고 있지는 않아. 보통. 근데 요즘 들어서 강사들도 막 수십억 수백억씩 버는 강사들이 나타나니까 실력 있는 자원들이 들어가서 승부를 보기도 하는 거지. 사실 그런 극히 일부의 강사들 제가 대부분은 학생보다 특히 고3의 정말 에이스들보다는 뒤떨어지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데 아니요. 저는 다르다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르고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편한 길이에요. 생각을 어쨌든 그렇게 풀면 틀리잖아. 틀리는 방법을 뭐하러 연습하냐고. 첫 번째. 두 번째. 맞출 수는 있어요. 5분의 0률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게 국어라는 거야. 자,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어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문법 체계를 왜 배우고 왜 활용하는지조차 모르고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문장들만 그런 완결되면 돼요? 아니요.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을 만들고 글을 만들면 문단과 글 차원에서 의미 구조를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문장 차원에서는 이미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끝났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안 하는 것뿐이고, 언급을 해봐야 이미 여러분이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버려요. 하지만 일부 건드려 볼 만한 게 있어요. 좀 이따 건드릴 거예요. 두 번째, 영어는 어쨌든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건드려 보니까 가능해서 오늘 건드려 왔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019학년도 수능 16, 20번 문제고 법률 행위 지문입니다. 이거 좀 이따 풀 건데 특히 풀고 나서 지금 들으세요. 일단 풀고 나서 들을 건데 힌트를 하나 드리면 16번에서 절대로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지문에 근거해서 푸는 게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정보는 A지만 실질적으로 걔는 B일 경우들이 있는 거야. 또는 문장 구조나 의미 구조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A라고 보이지만 문장 구조나 의미 구조를 제대로 따지면 실제 그 의미는 B인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16번이 딱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똑똑한 친구들이 여기서 되게 고생스러워하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가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잠깐 끊었다가 이 6페이지 이 문제 풀고 법률행위 문제 풀고 내가 방금 얘기한 내용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수업을 들으면서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느낌이. 근데 보면 16번의 3번 선지를 보시면 보세요. 법률행위 없으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걸 보통의 학생들이 접근하는 일치로 접근을 하면 어디서 얘를 보통 가져오냐면 이런 데서 가지고 와요. 그럼 봐봐.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해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행위들이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게 법률행위면 법률행위가 없다는 건 얘네들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법률행위가 없으면 법률효과가 뭐가 다 없겠지. 이게 아닌 이유는 를 대답을 못 한다는 거야. 왜? 그게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나오고 필요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내가 생각을 해봐.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지방이 제일 꼴짝이 의대 나온 애들보다 내가 뭐 의학에 더 잘 알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서울대 나갔다고 해서요. 예를 들면 2년제 바리스타科 나온 애보고 커피를 잘할까? 그건 진짜 교만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이 최근 30년 확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를 못 따라오면 최근의 정보 처리를 따라오질 못하면 이런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즘 입시는 특히 문과에서는 진짜 몇 문제 틀리냐 싸움이 될 때도 많거든. 그러니까 뭐 한두 문제 틀려도 되지 이 정도의 느낌으로 아 나 풀 수 있어 이 정도의 느낌으로는 진짜 프로들이 득실득실 거리면서 그 공부 여러분 12년 동안 그 고생한 그 결실을 수능 하루에 결정짓는 그 시점에 그걸 대비한 그런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자세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니 법률행위 없으면 법률 것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자 논리라는 거고 그 논리는 상당히 타당한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납득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영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 그냥 풀면 틀려요. 5분의 1 확률이든지.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봐봐. 왜 with no attempt가 시도 없이는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잡는 거냐면 그게 문법인 거거든. 그게 인류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만들어낸 또는 누구나 머릿속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문법 체계라는 거거든. 그런데 어떤 특수한 이유 때문에 특정 개인만 그런 문법 체계를 잘못 알고 있는 상태가 되면 당연히 그 케이스는 그 사람은 의미 전달을 제대로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왜 여러분이 한국말을 잘하는 것과 1교시 국어 영역을 잘 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걸 구분을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왜 그러면 지금 16번의 3번 선지는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기서 요구한 건 뭐냐면 자, 우린 앞서서 뭘 다뤘냐면 문장에 있어서의 의미 구조를 본 거고요. 이제 그럼 문장 이상 단위 의미 구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제가 몇 차례 보여드렸다시피 이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방법이라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타부터 할 게 없어.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어. 뭐라고? 여러분 글의 주조파 그래서 읽어야 될 것은 사실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도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세요. 구조랑 전개 방식 파악하세요야. 그러니까 내가 주제 파악해라 구조 처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왜 이걸 하라고 돼 있겠냐. 이게 필요하니까 하라고 돼 있는 거지. 교과서가 틀렸다면 도대체 뭐가 맞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글은 어떻게 처리됐으면 여러분이 깔끔해지는 거냐면 글의 주제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는 뭐예요? 단어는 뭐예요? 한 단어로 요약해 보라면 이 지문은 어떤 지문이요? 업체요? 계약? 아니에요. 법. 법? 너무 포괄적이에요. 법률행위.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어렴풋하게 되는 거랑 명확히 알고 하는 거랑은 다른데 국어다 보니까 어렴풋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 글은 법률행위 지문이에요. 자 그럼 법률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죠? 계약이 있고요. 단독행위가 있고요. 마지막 문제에 나와 있는 증여와 상속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법률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1. 의사표시로 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법률 효과는 뭔가요? 권리와 의무예요. 자, 의사표시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계약은요.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성립해서 법률효과 발생이고요. 단독행위는요. 일방의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증여도 합치해야 되는 거고요. 상속도 일방이에요. 그리고 권리 의무쌍이 있는데 계약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쌍이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권리 의무는 뭐냐? 자, 채권, 권리, 청구권, 매수인의 청구권은 뭐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의 청구권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요.
채무는 의무는 뭐예요? 대금 지금이에요. 자 반대로 매도인은 그러면 대금을 청구하겠죠. 그 다음에 채무는 건이죠. 소유권 이전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증여나 상속은 조금 달라요. 자 증여는요. 증여 상속은 돈을 주거나 자 증여는 잠깐만. 자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증여자는 주는 사람이겠죠. 네. 그럼 주는 사람은 봐봐. 어떤 권리가 있을까? 없어요. 줄 의무가 있는 거야. 얘는 네. 받을 권리만 있는 거야. 네. 청구할 권리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법률 용어로 얘를 쌍무계약 두 개가 생기니까 얘는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쓰지 마세요. 네. 전혀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는 지문이야.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는 지문이야. 자 그럼 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였다는 거예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 뭐였어? 법률 의사표시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조를 잡으라고 시킨 거야. 법률 효과는 뭐의 결과다? 의사표시의 결과라고 쓴 거예요. 인과구조 틀렸네? 정답 3번이네. 이렇게 끝냈어야 되는 걸 글에 대한 구조정보 처리나 내용 이해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자꾸 내용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답은 내야 되겠고 선지 하나하나 발제독하다가 OX하다면 얻어 걸리는 경험을 해요. 물론 그게 얻어 걸린다로 치부하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푼 건 맞긴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얻어 걸리는 경험들이나 그렇게 풀어서 맞는 경험들을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봐버리냐면 이런 구조가 하나도 안 보이고 잠깐만 법률행위 없으면 법률과도 없나? 그러네. 법률행위가 이런 거니까 법률행위 없으면 얘도 없겠네. 이렇게 사고를 한다는 거야. 즉 글에 없는 정보를 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는 얘기가 글의 내용에 근거해서 푼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 웃기지 좀 마.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선지에다 때려 박아 놓은 게 아니면 글의 내용에 100% 근거한다고 할 수도 없어. 선지에서 어디에서 도대체 글의 내용 그대로 문장 그대로 가져오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수능 문제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 없어요. 그냥 현 수능에서는 그렇게 풀리는 문제들은 그렇게만 풀 수 있는 애들은 잘 나와야 4, 5등급이고 그렇게 풀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3번은 왜 틀린 거냐? 설계가 이미 들어갔잖아. 내용 이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내용 일치로만 가면 그리고 내용 이해가 된다고 해도 여기는 그래 법률 행위 없으면 법률 효과 없겠지라는 OX 선지로 보면 맞는 선지라니까요.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인과 구조인데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인과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냥 이런 문제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당부하는 게 뭐냐? 의미가 명확하게 안 들어오고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영어에서는 문장 구조를 잡아보는 거고요. 문장 이상에서는 의미 구조를 잡아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세모 처리하고. 그래서 제가 국어에서도 항상 구조도 그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국어에서는 보통 문장 단위는 여러분이 애먹지는 않아. 이런 경우 제외하고. 국어에서도 의미가 잘 안 박히잖아요. 그러면 문장 구조 잡아야 돼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거. 그래서 계속 제가 구조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차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번 주에 보여줬던 모습들에서 이거를 한번 느낌을 주면 잡겠구나 싶어서 가져왔고 좀 느낌은 잡은 것 같습니다. 자,